자, 당의 문화 들어갈게요. 그 당의 문화는 예전에 한번 그 공유 기출 문제 때 한번 나왔거든요. 귀족적과 개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왜 귀족적이냐? 그 남북조 이대로 이제 그 성장 귀족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이 귀족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개방적이라는 것은 당나라 제국의 개방적인 정책들, 그 다음에 서역 제국과 이제 페르시아나 인도 이런 문화들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가지고 교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당의 경직물이나 염직, 도자기, 금은 세공품, 종이들이 세계로 전파됐고, 그 다음에 그때 그 하락했던 상인들이 그 예전에 한번 기초에 나왔던 소고르 상인 같은 있죠. 이란 계통의.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랍인들, 해상 교통로를 통해서, 이래서 이제 개방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귀족들 개방적이 왜 그랬는가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개방적인 성격 안에 또 뭐냐면, 장안이라는 도시를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장안에 이제, 그다음에 각국의 유학생이나 사신, 구법승 등이 이제 많이 들어와서 활동을 했죠. 그 다음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에 반해서 송나라는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송나라는 그 서민적이고 국수적이야. 서민적이고 국수적이다. 예. 서민적인 것은 이제 송나라 때 경제가 발달됐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국수적이라는 것은 송나라 때 이 문치주의로 인해서 외부의 침략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점점 자국 중심의 문화가 발달되게 국수적. 그리고 그 유목민족들에 대한 적개심 이런 것들이 이제 한몫했죠. 그래서 국수적으로 잘 볼 수 있는 학문이 뭐냐면 성리학이죠. 이 성리학. 그 다음에 이제 그 당나라 문화는 북조와 남조의 문화를 계승을 했다. 그래서 북조의 정치, 군사, 법률적인 요소와 남조의 그 학문적인 예술적인 측면을 동시에 계승했고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더 한 가지 추가하자면 당나라 수당시대 때 문화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 유목민족적 요소들이 좀 많이 개입이 돼 있어요. 예전에 한번 제가 얘기를 했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당나라 시대 때 유교를 볼게요. 당나라 시대 유교는 그 일단 초중기 때는 공영당의 오경정의 정도만 외워두시면 돼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공영당의 오경정의는 사상의 해결성을 초래해서 여러 가지 병폐를 낳게 했죠.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후기 때 들어가면 새로운 사상들이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신유학, 성리학이 탄생된 배경이 맹아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 당나라 후기 때 새로운 유학들이 등장했던 배경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홍고학이 제대로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 홍고학이 점점 이제 획일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면서 지식인들이 홍고학은 유학은 언제 공부하냐면 과거 시험 때만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평상시에 뭘 공부하냐? 도교나 불교가 공부해. 왜냐 도교와 불교를 공부하면 거기에 형이상적 요소나 어떤 철학적 요소들이 많거든요. 예. 두 번째는 안사의 난을 계기로 해갖고 이 안사의 난 때 이제 일어나고 나서 불교와 도교의 어떤 그런 모순점을 발견한 거야. 불교와 도교가 안사의 난 이후에 이제 사회 변화나 이런 것들을 제응하지 못해. 그래서 새로운 유학 체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시발점을 열었던 사람이 누구냐? 한유와 그 다음에 유종온, 이고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사람이 이제 한유인데 한유를 중심으로 좀 볼게요. 자, 이 한유는 이제 불교와 도교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새로운 유교를 이제 뭐냐면 책을 세우기로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도통론이라는 것을 제시했는데 이 도원이라는 책에서 그래서 이 도통론에서 이제 주 내용이 뭐냐면 도의 흐름은 불교와 도교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유교에 있다. 그래서 유교에 있고 특히 유교 중에 정통 유학은 뭐냐? 그 공자, 맹자를 거쳐서 홍고학을 건너뛰어서 유교를 다시 부활시켜야 돼. 요때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맹자 이후의 유교의 정통은 끝났다는 거야. 그래서 그 뒤에 한당 유학적 요소 있죠. 홍고학적 요소는 부정을 했다. 이건 정통 유학이 아니야. 사이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종전의 원시 유학을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 도를 부활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것을 이제 장제와 정호가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장제와 정호는 이제 그 당시 이제 북송 때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래서 이 당시에 새로운 신유학, 성리학이 탄생됐잖아. 그래서 요때 그 맹자의 정통, 그러니까 그 공자 맹자의 원시 유학의 정통을 이어받은 그 도를 이어받은 사람은 누가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홍고학은 빼버리고
송하고 넘어가는 거죠. 성리학으로.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갖고 이제 이런 도통론이라는 개념은 중국에 등장한 거예요. 도의 흐름. 이것이 나중에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죠. 우리나라의 그 삼한정통론 있죠? 그래서 조선 중기까지는 도통론 얘기할 수 없어. 왜? 도통이라는 개념은 어디에 있게 돼? 중국에 있는 거지. 근데 나중에 이제 이 도통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 건너오게 된 거야. 우리나라 이제 명이 망하고 청이 등장하면서 그래서 삼한정통론이라는 것도 이 도통론의 개념에 속하는 거고 역사학에서. 그 다음에 학문의 계보에서도 이제 그 다음에 노동계통 있죠? 노동계통이 이제 정몽주 뭐 김갱필 해갖고 쭉 해갖고 자기 계통, 이계통이 도의 흐름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정조조차도 군주도통론 내세우죠? 유교의 도통, 도의 흐름이 그 신하한테 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오는 거야? 자기한테도 온다. 뭐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 하여튼 이런 도통론을 이제 설명을 했다. 이게 공산의 기초문에 나왔거든요.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오성이라는 개념인데, 이거는 성리학의 이제 이론적 기초, 심성론의 어떤 이론적 기초이 됐어요. 그래서 그 맹자에 보면 그 공자사상의 맹자 보면 인이예지라는 거 있죠? 인이예지 신, 인간의 성을 5개로 구성되고, 성을 상중하로 나눴어. 상품의 성, 중품의 성, 하품의 성. 이렇게 나는데, 상품의 성은, 이 사람은 그 원래부터 이제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고, 인간의 욕심이 없는 최상의 성인의 성이야. 하품은 악적인 존재야. 아예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중품의 성은 뭐냐? 상품과 하품이 이동할 수 있는 성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인간의 이런 인성을 3가지 성품으로 규정을 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맹자와 순자의 선악설과 선서서에 영향을 받았고 이렇게 했는데 요 내용은 나중에 어디에 영향을 주냐? 우리가 성리학적 어떤 사고방식에 영향을 줘요.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한유의 제자였던 이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복성론을 주장하죠. 이것도 원래 성으로 돌아간다. 이건 맹자의 사상을 연구하는데 맹자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착하다고 했죠. 그래서 원래 성서서로 돌아간다. 그래서 맹자의 유심주의와 그다음 불교적 요소를 좀 절충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욕심을 제거하면 원래 타고난 성으로 돌아간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성리학에도 영향을 주죠. 우리가 존천리 거인욕이라는 말 있죠. 존천리는 뭐야? 천리를 보장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타고날 때부터 있는 천리를 보존하면서 뭘 제거한다? 거인욕, 인간의 욕망을 제거하면 천리가 복귀된다. 이런 거. 천리는 뭐예요? 상강오륜이죠. 예. 그런 것들 이제 얘기하는 거야. 이게 다 성리학과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 외에도 뭐 유종원, 뭐 유은석 이런 사람이 있는데 제가 가까이 뺐어요. 이거는. 예. 자, 그래서 예전에 한번 한유라는 사람이 이제 시험 문제 나왔고요. 도교가 이제 당나라 왕실의 보호를 받았는데 표면적으로는 조상이 같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뭐다? 도교를 통해서 불교를 견제하려고 했죠. 다만 축천무 때는 뭘 강조했다? 불교를 진행했다. 예. 근데 축천무 때는 엄밀히 말하면 당나라는 그 뭐냐면 아니었죠. 무주였죠. 예. 그래서 이제 도교와 관련돼 갖고 나중에 패불 사건이 한번 일어나잖아요. 해창 패불. 예. 그 당나라 무중 때. 자, 사설을 볼게요. 사서와 관련돼 갖고 한번 예전에 기출 문제 나왔는데 그 역사 편찬을 국가가 장악을 했죠. 예. 그 당태종 때 무슨 제도를 실시했어요? 감수국사제도를 실시했어. 감수국사제도. 그래서 이제 사설 만들 때, 정통 사설 만들 때, 그 당시 이제 국가가 관리 감독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 때는 이제 정통 사설 만들 때, 보통 이제 앞에 왕조가 망하면 뒤에 왕조에서 만들잖아요? 근데 이때는 국가가 한 게 아니라 한 개인이나 그다음에 한 가문에서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마천 사기라든지 방고의 한서라든지 이거는 방고와 사마천은 대표 저자일 뿐이지 실제로 이 가문 자체에서 가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 몇 사람만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좀 체계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수집하는 자료도 한계가 있겠죠. 개인이 수집한 자료들이. 자, 근데 이것을 이제 그 역사 편찬 국가가 능동적으로 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원래는 수나라에서 이게 처음에 그 간수 국사제도를 실시했는데 문제는 수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방 망했잖아요. 그래갖고 실제로 이제 앞에 위진남북조 역사라든지 이런 역사들은 누가 정리했냐면 뒤에 등장한 당나라에서 정리했거든요. 당나라에서 이제 그걸 정리할 때 감수 국사제도를 실시를 했다. 근데 문제는
이 국사를 감수관이 총괄하는 업무를 해갖고 좀 체계적이고 빠른 시일 내로 정리할 수 있었지만, 문제점 뭘까요? 이거는, 국가가 하다 보니까 역사 기록을 뭐에 종속시키는, 정치에 종속시키는 그런 문제점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후에 이제 그 뭐냐면 송서, 그 다음에 뭐 요사, 금사, 진서, 구당서, 구호대사 이렇게 쭉은 국가에서 다 정리한 건데, 그래서 국가의 어떤 정치 의도에 따라서 정리를 했고, 그리고 이게 되게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뭐냐면 건국의 합리성과 그 다음에 전해 왕조의 멸망의 필연성을 제가 강조해요. 이건 우리나라에서 보이죠? 고려사도 이제 우리나라하고 국가에서 정리한 거잖아. 그런 것들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감수 국사제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표적인 또 이제 유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직이가 사통을 실시했죠. 사통. 그래서 이게 11년 기출문제 나왔던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간찬 사설 반대하고 사천 사성을 주장했죠. 그래서 이 사천 사서가 국가의 그 간찬 사서가 창의성과 비판성을 상실한다. 그래갖고 이제 개인이 만든 사천 상서를 강조했고, 그 다음에 삼재를 강조했어. 삼재는 뭐냐 하면 재능, 지식, 역사, 의식. 그래서 역사가는 세 개의 그 재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재능, 지식, 역사, 의식. 삼재인데 이 삼재란 말은 여러분들 이제 그 삼국사기에 보면 김부식이냐 삼국사기 딱 끝나고 나서 인종 때 인종에게 올리죠. 진삼국사기 표. 일종의 삼국사기를 만드는 그 서두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올리는데 왜 만들었나 그 이유를 밝히는 장면에서 지식 그 역사가의 인물을 세 가지 그 뭐냐면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삼재라고 하죠. 요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삼재가. 자, 그러면 역사가의 임무는 직강에 있으며 객관적인 사실을 존중하고 사실 근거해야 된다. 그래서 보고 있는 그대로 써야 된다. 그래서 그 잘못을 은폐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종전의 어떤 그 간찬사서가 가장하고 사실 왜곡한 거 이런 것들 비판했죠. 자, 그다음에 통전이라는 것들인데 통전은 최초의 제도사야. 예전에 역사 같은 경우에는 정치사 인물 중심이잖아. 근데 이 통전 같은 경우에는 제도나 문물을 깊게 연구를 한 그 뭐냐면 제도사였다. 통전. 그래서 이거인데 보통 이제 그 후에 통전을 비롯해서 이제 제도사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도사 같은 게 끝에 뭐가 붙냐면 해록, 해요라는 말부터 해록이나 해록이나 해요라는 말이 맞거든요. 해록이나 해요가 붙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제도사예요. 그 예전에 그 한번 명해록에 나왔던 게 있어요. 청해록 나왔는데 청해록 붙으면 거기에 뭐가요? 청나라 제도사야. 그리고 이게 헷갈린 게 뭐냐면 청나라 시대 때 뭐가 있었죠? 청계정이 있었죠. 청계정하고 명나라 때 해금령이 비슷하거든. 그래서 그때 해금령이나 청계정이냐 그 논쟁이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뭐가 작용됐냐? 그 밑에 단서가 뭐냐면 그 인용된 그 서적이 청해록이야. 청해록이면 요게 뭐라고 해서 청나라 제도사죠. 그러면 명나라 시대가 안 나오잖아, 당연히. 그럼 뭐가 되겠어? 이건 해금령이 아니라 청계령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그 시험 문제 풀 때 이게 시대가 어떤 걸 잘 모르면 뭘 보냐고 그 밑에 단서가 나온 게 가끔씩 있어. 그 단서가 나온 걸 딱 보세요. 그게 출처가 어디나. 그러면 금방 이게 시대적 분위기가 딱 파악되는 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두고 같은 통전 같은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예전에 11년 기출문제에 중국 사학사 관련된 문제 나올 때 이런 것들이 한번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보면 당나라는 뭐가 발달됐죠? 시가 발달됐어. 시. 예. 그에 반해 송나라는 뭐가 발달됐어요? 사나, 시곡이 발달됐죠. 시는 상당히 귀족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당시 당나라 때 이제 그 시는 지금처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가 아니에요. 사륜 변전차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작괴, 사, 유 이런 것들을 맞췄었는데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에는 이제 사성이 있죠. 사성에다가 여기 보면 그 측성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없어졌어요. 중국에서는 없어졌는데 예전에 이제 평측이니 뭐 측성이니 하면서 또 이 네 개를 더 맞춰야 돼.
그래서 그걸 맞춰가지고 이제 그 시를 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시를 지으려면 적어도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많은 노력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하기 때문에 주로 시는 기족적인 성격을 많이 띠고 있다는 거죠. 그에 반해 송나라는 사죠. 사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건? 오늘날 말하면 아이돌 가수들이 부르는 그 노래 가사들이 다 사예요. 예, 음륜에 맞춰서 부르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는 서민적인 거죠. 예, 요런 거가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당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게 성당 시대 때 그 대표 200가 두보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당나라의 그 문화사를 나눌 때 어떤 문화를 나눌 때 초당, 성당, 중당, 만당으로 이렇게 네 식으로 나누죠. 초당, 성당, 중당, 만당으로 나누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제일 전성기 때가 언제냐면 성당 때야, 성당. 그때 이제 활동했던 사람이 그 200이죠, 200. 200하고 그 다음에 두보.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거야. 그래서 이제 시를 되게 잘 짓는다 해서 시성이라고 이제 할 만큼 했는데 200은 부유한 상인 출신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대단한 아름다움이 뛰어난 감각을 통해서 하는데 되게 낭만주의적인 어떤 시를 지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시를 지어가지고 시를 되게 많이 지었대요. 그 자리에서 시를 짓거든요. 대단한 천재고 두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몰락한 귀족 출신이고 인간의 고뇌를 이제 바탕으로 시를 많이 지었다는데 사실주의적 바탕, 낭만주의가 아니라.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가 안사의 난 때거든요. 안사에는 이제 차곡한 것들을 이제 그리고 이 사람은 좀 약간 노력형이에요. 예. 그래서 좀 성격이 다른데 중당 같은 게 백거이 같은 사람이죠. 백거이. 사회 비판적인. 백거이는 장안가가 유명한데 이 백거이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나중에 고려시대 있죠. 그 동국 이상국지 썼던 이규보. 동명왕편이 백거이의 어떤 영향을 받고 썼다고 해요. 예. 자,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도 있다. 그 다음에 뭐 만당을 그렇게 볼 건 없고. 자, 그 다음에 그 소설이 유행했는데 법문소설 같은 것도 유행했어요. 백화문. 그래서 그 중국 같은 경우는 백화문하고 구어체는, 문어체는 달라요. 문어체는 글 쓰는 거고, 백화문은 그 말하는 걸 그대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설이 뭐냐면, 그 불교의 이제 승려가 불교 교리를 이제 일반 대중들에게 가르칠 때, 포교할 때 구어체 쓰는 문체를 이제 법문이라고 하는데, 이걸 바탕으로 썼던 것들이 뭐냐면 법문소설이야. 그러니까 불교뿐만 아니라 그 문학 전반에 이런 법문들이 바탕으로 썼어. 그래서 쉽게 풀이해갖고 쓴 것이 이제 법문소설이다. 그래서 당중기 이후에 이제 서민문화로 발달이 됐고, 그래서 중국의 백화소설의 원류가 돼요. 그래서 소설이 이때부터 이제 조금씩 발전해서 언제 더 일반화되죠? 소설은? 명청시대 때 일반화되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서민 장르로서 이제 부각이 되고, 정기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조시대 계기소설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이제 있고, 공상적인 판타지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고문부운동이 있는데, 고문부운동은 당송팔대가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그 고문부운의 당송팔대가 어떤 사람이냐? 저도 이건 외웠어요. 네. 중학교 때 외웠는데, 중학교 때 외운 거는 그대로 가더라고요. 한영훈, 유정훈, 소식, 소순, 소철, 왕왕성, 증명. 한영훈, 유정훈, 소식, 소순, 소철, 구양수, 왕왕성, 증명. 자, 한영훈, 유정훈은 널리 알죠, 우리도? 어느 나라 때 사람이에요? 당나라 말기 때. 그 다음에 이제 소식, 소순, 소철 한번 다 들어봤죠? 북송시대 때 그 유명한 시인이고, 왕왕성은 유명하고, 증명 정도. 그래서 이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면, 기존에 이제 그 문체는 사주병렬체예요. 남북조 시대 때 그 귀족적인 문체였는데 이것을 이제 비판하고 예전에 자유로운 지난 시대 때 문체로 돌아가자. 이게 고문부운동이에요. 그래서 당나라와 송나라 때 8명이 주도돼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북송 시대 때 와서 완성이 됐다. 이 고문부운동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그 형성평가 문제를 잠깐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260페이지. 자,
잠깐만, 29페이지 보면, 일단 29페이지에 보면 가제도의 명칭을 써보고 이 제도의 문제점을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기획한 니은의 책의 사학적인 의미를 말해보고 그리고 관련된 유지계 주장 내용을 기술해 보시오. 이건 기출 관련된 부분인데, 자, 거기에 이제 당태종은 재상의 국사를 감수하는 무슨 제도가 생겼다? 감수국사제도.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문제점 뭐예요? 이 감수국사제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국가 권력의 통제 아래 정사는 역사로서 창의성과 비판의식이 상실되게 되죠. 이런 것들. 그래서 역사가 이제 국가에 의해서 쓰게 되면서 이제 획일화되고 창의성에 왜곡이 일어나고 상실되고 왜곡이 일어나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통은 뭐냐면 역사 이론서야. 최초의 역사 이론서고, 그 다음에 이에 반해 그 조의 통조는 어떤 의미가 있죠? 최초의 제도사죠. 종전의 인물이나 정치사 의주가 아니라 최초의 제도사인데, 후에 이제 그 나중에 통지나 송대의 문헌통고에 합쳐서 삼통이라고 해요. 이걸요. 제도사로서. 그 다음에 해록, 해요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뭐와 관련된 거다? 제도사와 관련된 거예요. 제도사.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유지계 내용. 유지계는 이제 그 아까 삼재를 강조했고, 특히 시계의 역할, 역사의식의 역할을 되게 강조했다. 그래서 역사의식을 가지고 선악을 바르게 기록해야만 폭군과 간신히 사과의 행동을 두려워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유교에서는 상당히 강조된 게 역사고, 왜 역사를 강조하냐? 자, 유교 그 중국가 같은 경우에는 그 인도나 뭐 기독교는 뭘 강조해? 죽은 후에 그 세계를 강조하죠. 그래서 죽은 후에 이제 뭐냐면 내가 지옥 갈 것이냐, 천국 갈 것이냐? 그 다음에 불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좋은 자리에 업을 잘 쌓아가지고 다음 세계에 좋은 그 지로 태어날 것이냐, 그게 강조하는데, 그 중국에서는 그걸 별로 강조하지 않아. 중국에서는 되게 현세주의적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은 후의 세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뭐가 중요해? 살아있을 때 나의 업적이 중요해. 그래서 뭘 강조해? 이름을 강조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기죠? 이름을 남기죠. 그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그 인물을 판단하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항상 그 옆에 보면 사관들이 있죠. 기록을 다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왕조실록 같은 거 할 때 사관들이 쭉 있고, 그 왕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어도 제대로 봐질 못하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그 옆에 사관들이 다 기록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죽은 후에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한가, 그걸 항상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역사 기록이 전제왕권을 견지하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근데 당태종은 그걸 내가 무시해버리고 그냥 자기가 그 사관의 사초 보고 그랬죠. 그래서 당태종이 역사 기록이 좀 많이 왜곡됐다고 하는 비판하는 것도 이것 때문이야. 자기가 좋은 것만 썼고 나쁜 건 못 쓰게 하고 그런 건들인데, 자, 하여튼 요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잠깐만, 그거 문제 풀었나 앞에? 거기 그 27번하고 26번, 27번 풀었나요? 안 풀었죠? 네. 자, 26번 볼게요. 26번. 자, 여기 이제 다음 기억의 학자의 출현 배경과 그들 공통된 학문의 경향을 서술해 보시오. 이들 사상이 미친 후대 영향을 서술해 보시오. 영향을 써보시오인데, 자, 여기 한유, 이고, 유정호, 뭐 유은석 이런 사람들은 다 후기에 이제 해결된 불교 사상의 비판 이런 것도 있고, 어용화, 그 다음에 도교와 불교 사상이 어떤 그들이 안산이나에서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학문 경향은 뭐예요? 오경정의 중심, 훈구학적 방법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 훈구학은 좀 문제점이 뭐냐면 일단은 뭐 해석만 강조하고 그것도 오경정에서 해결이 돼 있고, 뭐가 없냐면 형이삭적인 면이 없어. 철학적인 면이. 유교 자체가 원래 철학적인 면이 없어요. 형이삭적. 그걸 어디다 누구한테 빌린 거죠? 성리학은 도교와 선종에서 빌린 거죠. 자, 그냥 영향은 이제 당대 후기 사상가들의 학문은 사상계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고, 그냥 송대 성리학이 크다는 영향을 줬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7번 문제 볼게요. 27번. 이건 예전에 기출문제에 관련된 것인데, 자, 다음 가와 나에 들어갈 인물을 써보고,
그 기획의 그 내용을 서술해 보시오. 그 다음 나의 인물이 제시한 복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가는 불교와 도교의 폐해를 지적하며 새로운 유학을 세우고자 했다. 원도에서 도통론을 제시했는데, 자, 이 사람은 누구야? 한유죠. 한유. 그의 제자였던 그 누가? 이고라는 사람이 복성설을 주장했죠. 다 맹자 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들인데, 자, 그러면 이제 기획을 도통이 뭐냐? 맹자의 육아의 정통이 단절됐다는 거예요. 홍구학은 육아의 정통이 아니죠. 그래서 새로운 육아를 세워야 된다. 원래 육아를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 그 복성의 방법은 뭐냐? 이거는 그 존천적 거역의 개념을 쓰시면 돼요. 인간의 욕심을 없애고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본래 하늘이 내어준 착한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죠. 예. 근데 뭐 제 생각에는 원래 악한 사람도 있어야 돼요. 보니까 아무리 회복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예. 자, 하여튼 그런 것들 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테마로 넘어갈게요. 자, 탈라스 전투. 탈라스 전투는 일단은 이건 제지수 전파하고 좀 외워두세요. 탈라스 전투. 자, 배경을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제국이 중아시아 진출하니까 도시국가, 오아시아 도시국가들이 중국에 요청을 해갖고 이제 일어난 전투인데, 이때 이슬람 제국은 어떤 제국이죠? 대식국이었던 아바스 왕조죠. 아바스 왕조. 예. 자, 그래서 이제 고구려 유민 출신이었던 고손지 장군이 아니네. 장군으로 곤치세요. 장소 오타네. 네, 고손지 장군이 탈라스 전투에서 패했죠. 800년에. 그래서 이제 그 의미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 꼭 외워두세요. 일단 동서교통로가 비단길에서 뭘로 넘어갔다? 해상길로 넘어갔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두 번째 그 중앙아시아 패권이 당나라에서 어디로? 아바스 제국으로 넘어간. 아박스라고 예전에 썼는데 요즘에 아바스라고 하더라고요. 예, 표기가. 그래서 저도 이게 세계사 책 보면 가르쳐 보면 저도 헷갈려. 예전에 모하메드라고 했는데 뭐 무하메드 하거나 아니면 예전에 옴미아드 왕조라고 했거든요. 옴미아드 제가 배울 때는. 근데 우마이야 왕조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예. 그래갖고 좀 헷갈리는데 아마 원발음으로 이렇게 쓰는 거 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 자, 하여튼 있고 세 번째로는 제지수이 중동에 전파됐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 066 기출문제 나왔는데 이건 두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경향기라는 쓴 책이 나와요. 그래서 두만이 그때 이제 탈레스 전투에 참여했다가 나중에 그 아바스 왕조의 포로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년 떠돌다가 도왔는데 그때 그 기록을 남겼어. 그래서 그때 그 탈레스 전투에서 싸우다가 그 포로 중에 제지 기술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아바스 왕조에 끌려가고 이제 그 바그다드를 거쳐가지고 북아프리카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저쪽 다시 건너서 스페인 쪽 있죠. 스페인 건너서 유럽으로 해서 제지수에 학대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이 두란의 경행기는 이슬람교의 종교상을 최초로 기록한 중국의 기록물이다. 이런 것도 의미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또 반박하는 학자도 있어. 이걸 계기로 해서 제지수에 들어간 게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다. 그 일본인 학자 중에 그 주장한 사람도 있긴 있는데 교과서는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외워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송나라로 넘어가요. 송나라. 자, 송나라 들어가기 전에 그 당나라 말기 때 이제 주정춘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했다고 했죠. 그래서 항소의 부하였던 주정춘이 나중에 이제 당나라부터 그 뭐냐면 항복을 하고 원래 이름이 주원이었는데 주정춘이라는 이름을 받게 돼요. 당나라에 그 충성하는. 그렇지만 당나라를 이 사람이 멸망을 시켰죠. 그리고 나서 그 절도사 정권을 세웠는데 이게 후량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강북 지역에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 5개 왕조가 등장하고 또 지방에 강남을 중심에 10개국이 등장하죠. 그래서 남당, 5월, 형남, 초, 남한, 북한. 북한은 지금의 북한이 아니라 하북 지역에 세워진 그 당시 거단의 위성 국가인데 요거를 제외하고 이제 그 전초, 후축, 미 이거 외울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예, 이거 외우고 있으면 떨어지는 거야. 예, 넘어가시고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호주의 절도사였던 누가 조강이라는 사람이 진교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진교역의 번을 일으켜서 그 어린 황제였던 호주의 공제를 멸망을 시키고 송나라를 건국하게 돼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50년 동안 5대 십국이 멸망하는데 5대 십국에서는 거의 안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다만 이제 여러분들 좀 아실 거는 그 호주의 마지막 그 5대 그 마지막 그 왕조가 어떤 왕조냐면 후주라는 왕조가 있어. 후주가 있는데 호주에 그 세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종. 우리가 세종대왕 있죠? 그거 이제 이름이 똑같은 사람인데, 묘가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재정개혁을 해서 군사를 양식시키고, 거나한 쪽의 남침을 저지하고 해서 나름대로 그 호주의 바탕을 세웠던 사람이야. 이걸 이은 사람이 누구냐면, 송나라의 조광우라는 사람이야. 예. 자, 그러면 조광우의 정책은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 여기는 좀 대의관계부터 좀 얘기할 텐데, 자, 송나라는 대의관계 상당히 못했어요, 실제 말해서. 송나라는 그 남송이나 북송이나 이게 원래 망할 나라는 아니었거든. 왜냐면 그 물론 정치적으로 좀 약간 파당이 있어서 그런데지만 사회경제적으로 되게 안정돼 있고 특히 경제는 상당히 부강했죠. 그래서 송나라는 재정국가라고 할 만큼 모든 걸 다 뭘로 한 거야. 돈으로 해결했던 나라야. 예. 그래서 이제 잘 먹고 잘 살았던 나라인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망했냐? 외교를 완전히 못했던 거죠. 그래서 북송 때도 누구하고 금나라 간의 외교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망해버린 거고 그다음 남송 때도 원나라 관계를 제대로 소화를 못해갖고 망한 거 아니에요? 예. 외교는 개판을 친 거지. 그래서 송나라 멸망 원인을 초래하는 그 중요한 요인이 됐는데 자 먼저 이제 그 송나라의 관계 그 송나라 같은 경우에 문치주의를 채택했기 때문에 주변의 유목민족들 통제를 못했어. 그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이의제나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뭐 기미 정책을 통해서 통제를 했는데 송나라는 제대로 통제를 못했어요. 그래서 변번이 뭐냐면 깨지게 되죠. 싸움을 하면. 예. 그래갖고 이제 이거 왜 깨졌는가는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9세기, 10세기 때 요나라하고 한번 붙어갖고 깨지고 그 다음에 10세기에서 11세기 넘어가서 그 다음에 11세기 넘어가 누구한테 깨져 또 금나라한테 깨지고 그래서 마지막 13세기 때 뭐냐면 원나라한테 깨지고 이렇게 깨지는데 먼저 처음에 등장했던 이제 그 나라가 어떠냐면 대응했던 나라 요나라예요. 요나라는 이제 5대부터 있었던 나라인데 요나라 누가 세웠죠? 거란족인 야율람보기가 세웠죠. 예. 그래갖고 이제 그때 그 야율람보기가 죽고 그 다음에 등장했던 그 요나라 태종인데 요나라 태종 때가 언제 때였냐면 그 5대 19대야. 특히 이제 어디냐면 후냥, 호남, 호진, 호남, 호주 중에 그 뭐냐면 양왕하고 당나라왕하고 후한으로 넘어가는 후한으로인데 후한이 누가 세웠냐면 후냥, 후남, 후진이 누가 세웠냐면 석경당이라는 사람이 세웠어요. 석경당이 절도자가 됐는데 이 사람이 나를 세울 때 힘이 없다 보니까 요나한테 거란한테 도움을 받았어. 도움을 받고 뭐냐면 땅을 뭐죠? 내줬죠. 그게 이제 북경 일대 연운 16주예요. 연운 16주.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그 거란족이 이제 쳐놓으니까 이제 거란족은 연운 16주만 먹으려고 했던 건 아니죠. 전체를 먹으려고 했다가 그 하복지가 전체 먹을 때 너무 반발이 커서 이제 물러났지만 같은 연운 16주를 자기가 그때부터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송나라가 등장하니까 연운 16주는 중국 땅인데 누가 갖고 있는 거야 지금? 거란이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고토죠. 잃어버린 땅이잖아. 잃어버린 땅을 이제 되찾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지금 독도가 일본에 뺏겼어요. 만약에 그럼 어떻게 우리도 독도 찾자. 그리고 지금 간도는 중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도 우리 땅이다. 이런 식의 이제 한 거죠. 자, 그래갖고 이제 송나라 태종이라는 사람은 연운 16주를 이제 찾기 위해서 적극적인 공세를 취했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송과 요나라가 대립하기 시작했다. 그래갖고 두 번의 원정을 했지만 일부 지역만 획득하고 나중에 획득하다 획득한 땅도 야일초가한테 또 패해갖고 뺏겼거든요. 그래서 요때 이제 요나라가 보복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진종 때 쳐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진종 때 그러니까 진종은 이제 송나라 진종 때 누가 쳐들어오냐면 요나라 성종이 2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요. 그 전에 한번 어디 쳤죠? 고려를 공격했잖아요. 고려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란이 우리나라 3번 공격해왔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이유가 뭐냐면 송을 치기 전 한 번씩 후방을 안정시킬 목적. 그리고 송나라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이 결국 이제 뭐냐면 전연의 맹약을 맺게 되죠. 예. 그래갖고 이제 전연의 맹은 뭐냐? 일단은 형제의 맹을 맺어요. 형제의 맹을 맺는데 요때 형은 누가 될까요? 형은 송이 형이 되고 요나는 뭐가 되죠? 동생이 되는 거야. 예. 그리고 국경선은 전쟁 상태 전 상태를 결정해. 그 전쟁 전 상태는 연운십육주는 그대로 누구 땅이 되는 거예요? 요나 땅이 되는 거고, 송나는 그 형인에도 불구하고 동생한테 뭘 주냐면 용돈을 줘야 돼. 이게 세패 줘요, 세패. 그래갖고 있는데 이건 쉽게 말하면 송나가 힘이 약하니까 요나한테 뭘 주는 거예요? 그 돈을 주면서 평화를 구걸하는 거죠. 그리고 그 요나가 입장할 때는 뭐 형이라고 해갖고 형님하면서 이제 뭐냐면 구싱구싱하고, 형과 동생 관계에서 돈은 누가 많이 쓰죠? 형이 쓰는 거죠. 동생이 돈을 안 쓰잖아. 예. 그래서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어저께 제가 그 단체 미팅을 했는데, 단체 미팅 그 남는 돈을 제가 동생한테 줬거든요. 이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자, 그럼 이런 관계에서는 송나는 뭐가 얻는 거예요? 명분. 그 다음에 요나는 실리를 취하죠. 그래갖고 이제 전연의 맹 이후에는 송나하고 금나라 간에 다툼이 없었어. 네, 송나와 요나라 간에 그러니까 금나라가 등장할 때까지 거의 한 100년 동안에 그 평화 관계 유지했다. 그렇지만 그만큼 송나라의 재정은 뭐야? 박살이 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학자들은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그 요라는 나라가 고리아 싸움에서 제대로 이기지 못하니까 이제 더 이상 송나라를 공격할 때 고려가 공격할 수 있다, 후방에서. 그래서 그냥 그 송나라와 금나라가, 송나라 요나라가 전연의 맹약을 맺었다. 고조 때문에, 삼각적인 국제관계 때문인데, 예전에 말했죠. 이거는 철저히 우리나라식 사고방식이야. 중국 학자들이 그걸 인정 안 해.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우리 학자들이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를 물리쳤기 때문에 송이 살았다. 그래서 9년 관계가 100년 동안 유지했는데, 언제 깨졌다? 금이 등장하면 깨진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서한을 보죠. 서한. 서한은 어떤 민족이 세웠었냐면 탕고투족이세요. 탕고투. 탕고투인데 당고투라 돼 있네. 뭐 외국어 발음이니까 그냥 쓰시면 되는데, 이 탕고투족은 어떤 민족이냐? 티베트 계열이야. 티베트 계열이고, 이 사람들은 이제 주로 그 어디에 있었던 민족들이냐면 오도루스 일대, 감숙성 일대에 있었던 민족이거든요. 원래는 당나라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항쇠난 때 그 기록에 보면 추장이었던 탁팔사공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당나라 도움을 받아갖고 운주절도사를 이제 봉하고, 그때 당나라의 왕실성이 뭐죠? 이시죠. 이시성을 하사받아요. 그리고 이제 이계봉이라는 사람이 이제 송나라가 이제 등장하니까 이제 친송정책을 추구해갖고, 그 당시 이제 그 태종이 그 송나라 태종이 요를 정벌할 때 도와주고 또 입조도 하고, 초창기 때는 친송정책에서 사이가 좋았어. 근데 언제부터 이제 흩어지기 시작했냐면, 그래서 이호노라는 사람이 왕이가 되면서, 이 사람은 이제 거꾸로 요나라와 연맹을 해가지고 송을 압박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수도를 흥경하고 국호를 뭐라고 하면 대야라고 해. 그래서 이제 그 독립국가를 만들어요. 이제 조공국이 아니라. 근데 이제 중국 애들은 이걸 대야라고 안 부르죠. 뭐라 불러요? 자기 기준은 뭐냐면 서쪽에 있는 하나라고 서하라고 불러. 이게 좀 약간 잘못된 거지. 우리도 대하라고 해줘야지. 근데 중국 애들 기준으로 서하라고 부르잖아. 그게 중국사에서 많이 그게 있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갖고 우리가 원나라라고 하죠. 원. 근데 그 당시에 원이라고 안 불렸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네들은 쿠비라이 올루스라고 불렸어요. 쿠비라이가 세운 올루스다. 이렇게 보는데, 나중에 명나라가 이제 원나라를 계승한, 쿠비라이 올루스를 계승할 때 마치 이거 중국식 왕조 바뀌어버린 거야. 그래서 명칭을 원이라고 한 거야. 아마 얘네들 입장을 때 원이 어떤 나라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원이라는 건 명나라가 등장하고 나서 앞에 있었던 쿠비라이 올루스를 중국식으로 부른 거예요. 근데 엄밀히만 중국 애들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몽골 애들이 이렇게 불렀으면 몽골식으로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계속 원로한 그지잖아. 중국 애들이 똑같이. 그래서 최근에 동아시아 교과서나 세계사 교과 보면 원이라는 것도 있지만 거기 옆에 쿠비라이 올루스라고 얘기해요.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당시 서하가 이제 대화도 하고, 그래서 항제식 국가로 이제 하죠. 그래서 이제 간제를 중국식 곤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신을 항제라고 칭하고, 연호를 개운이라고 하고, 우리식으로 뭐 칭제 건호를 한 거야. 그러면
옆에 있었던 송나라가 가만히 있겠어요? 붕괴한 거지. 왜냐면 조금만 조공국에 불과했던 나라가 자기들이 뭐 황제국가라고 하니까,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안 되겠다 해갖고 이제 송나라에서 군대를 이끌고 100만을 이끌고 공격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서하의 2만 군대인데 깨지고 만 거야. 그 100만 대군이.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갖고 이제 송나라가 이제 봉쇄 정책을 하니까 서하가 이제 조그만 나라니까 봉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버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적당히 하인을 맞고 이제 끝나는데, 이때 이제 할 내용은 뭐냐면 다시 송나라는 서하는 이제 자신의 이제 친제 권한을 철회하고 칭신하고, 그리고 송원 이원원을 서하 국왕으로 인정하고 대신에 그 서하에게 용돈을 주는 거죠. 용돈은 뭐야? 세패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뭐예요? 돈으로 평안을 사는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이거 있는데, 그때 이제 이원호의 정책들을 좀 보면 여기에 좀 눈여볼 게 송의 간제를 모방하거나 서하 문자, 과거, 유교, 경정 번역하거나 이런 것도 있는데, 특히 이제 서하 문자 같은 것들을 만들었다. 서하 문자는 한자를 모방했다고요. 한 6,000자 정도 이렇게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래갖고 지금 이 서하 문자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그 정보 왕조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고유한 문자들 만들거든요. 건한 문자, 뭐 여진 문자, 뭐 서하 문자, 이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자를 모방한 그 문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서하는 언제 멸망했죠? 서하는 그 당시 몽골족에 의해서 멸망을 했죠. 몽골족이. 그래서 서하가 약간 한이 중에서 좀 잘못되는데 징기스칸한테 멸망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징기스칸이 서하를 공격했다가 도중에 이제 그 호라즘에서 사건이 터져갖고 서하 원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징기스칸이 공격하다가 이제 도중에 죽어. 도중에. 그래서 징기스칸이 다음 왕이 누구냐? 키우칸이에요. 키우칸 때 멸망을 해요. 엄밀히 말하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서 기욱칸 때 기욱칸인가? 그 왕 때 이제 멸망해요. 이대하 황제 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280페이지 펴보세요. 자, 280페이지 30번 문제. 이거 아닌데, 잠깐만요. 280페이지 이거 뒤에 찾아야 되는데. 잠깐만요. 제가 잠못 찾았네. 이게 어디냐. 280페이지 30번 문제가, 이게 찾았는데 내가 286페이지 펴보세요. 286페이지네. 잘못 적었는데. 네. 286페이지 30번 문제. 자, 여기 보면 있고, 잠깐만요. 자, 가에 들어갈 말을 써보고 가조약의 영향을 경제적 세력균형 측면에서 말을 해보시오 있는데, 자, 일단은 가에 들어갈 내용이 뭐죠? 전연의 맹이죠. 전연의 맹. 네. 그래서 경제 측면에서 지급 액수가 막대하지만 송의 입장에 올 때는 매년 거래와 관련해서 지출의 군사비에 비하면 적은 부담이었다. 뭐 조약에 의해서 국경에서 무역장이 설치되고 무역관계가 발전됐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세력균형을 치면 송나라 요는 평화관계를 100년 동안 유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87페이지 33번 문제 잠깐 보세요. 자, 잠깐만, 이거는 제가 금나라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금나라를, 잠깐만요. 대관계 할 때 금나라 빠졌네. 그걸 좀 설명하면서 할게요. 여기는 했는데, 나중에 금나라가 등장하죠? 금나라가 100년 이후에 12세기 때. 여기 근데 교재 없어요. 교재에 집어넣진 않았는데, 금나라가 등장을 하면서, 그 당시 이제 금나라와
그 또 동맹을 맺게 돼요. 이게 해상의 동맹, 송나라 금나라 간에. 그래갖고 이제 요를 이제 치려고 하는데, 요를 왜 치려고 했을까요? 그 송이. 그 당시, 뭐냐면, 연운 16주를 이제 얻기 위해서 요를 치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요하고 금나라가 이제 서로 간에 연합전선을 해갖고, 아니, 금나라, 송나라가 연합전선에서 요를 치려고 했는데, 그때 내부에 반란이 일어난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 반란이 33번 문제예요. 33번. 그래서 33번에서 보면 요 반란이 무슨 반란일까요? 요 반란이 이제 그 뭐냐면 유명했던 그 당시 이제 그 송강의 난, 방랑의 난 이런 반란이거든요. 이거 외워두세요. 예전에 기초문에 나왔던 거죠. 네. 그래서 그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제 송강의 난이나 방랑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그 뭐예요? 그 군대를 제대로 출동을 못해. 그래서 실제 연운 16주를 누가 먹었냐면 금나라가 먹은 거예요. 다. 그래서 막상 이제 이걸 진압하고 이제 송나라 군대가 이제 출동을 해갖고 뒤늦게 참여했는데 그 송나라 군대가 너무 힘이 약해가지고 거의 망해가려는 금나라 군대도 깨지게 돼요. 그래서 송나라는 솔직히 별 도움이 안 됐어. 그러니까 오늘날만 하면 그냥 숟가락 하나 그냥 얻는 거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금나라 정부에서 이제 뭐냐면 우리가 점령을 다 했는데 이걸 연운 16 그냥 줄 수는 없다. 돈을 달라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요나라한테 바쳤던 세패들을 우리한테 다 달라. 그러니까 이제 요나라 그 송나라에서는 주길 싫죠. 근데 연운 16좀 먹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장깨를 부려가지고 그 당시 요나라가 망하고 나서 그 야율대석이라는 사람이 저쪽 서북방에 서요라는 그 뭐냐면 나라를 세웠어요. 카리키타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그 서요와 손을 맞고 공수동맹을 맺고 금을 공격하려고 했던 거야. 그래갖고 이제 서요한테 사신을 파괴했는데 재수없게 걸려버린 거죠. 금나라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금나라는 열받은 거지. 이것들 도와줬더니 우리를 배신해? 그러면서 뭐요? 공격해 들어온 거죠.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제 개봉을 공격해오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황제가 누구였냐면 시종이었어요. 송시종. 시종은 정치가 상당히 무능해요. 예술 가수는 되게 뛰어난 사람인데 근데 저기 쳐들면 막아야 될 거 아니야. 막지는 않고 자기가 신뢰하는 도사들을 시켜가지고 줌을 내우게 한 거야. 다 문을 열어놓고 줌을 내우고 그대로 줌을 내우면 이제 물러날 것이다. 그러면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냥 깨져가지고 그냥 그 시종이 이제 그 저기 쳐니까 자기 아들한테 흥정한테 넘겼거든요. 그래서 시종과 흥정이 잡혀간 사건이 나와. 그래서 그 일대가 이제 북송 일대가 완전 금나라가 이제 장악하는 사건이었는데 정강의 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정강의 변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 남송이 이제 뒤에 이제 그 강종이 도망쳐갖고 세운 게 그 뭐냐면 남송 아니에요? 그 이만 지역에 항주 지역에. 근데 이 남송도 왜 멸망했냐면 얘네들 외교 정책이 엉망했기 때문에 망해요. 아까 그 북송도 이런 식으로 망했죠. 자, 그 당시에 요나라가 이제 금나라가 있었어요. 금나라하고 그 당시 그 남성은 아니 철저히 원수잖아요. 그래서 금나라 공격하니까 이 남성과 원이 손을 잡고 금을 같이 공격해. 그래갖고 원나라가 그 남성군과 같이 그걸 멸망시키고 그러면 그 다음 그 타격 대상은 누구겠어요? 자기겠죠? 그러니까 남성이 이제 원나라부터 공격받고 망해버린 거야. 근데 만약에 그때 송나라가 제대로 그 외교 정책을 했으면 작간의 분노감 보다는 누굴 도와줘야 되죠? 예, 금나라를 도와줘야 되는 거야. 금나라 손을 잡고 원을 막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원을 그 금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원과 손을 잡고 같이 공격했다면 그 다음 대상은 뭐겠어? 자기인지 모르고. 그래서 상당히 외교 정책을 못했던 거지. 그래서 이게 뛰어난 외교관들이 없었어. 솔직히 말해서. 예, 그래서 이제 송나라 같은 게 과거를 통해서 수많은 인재들이 와갖고 이제 과거제를 통해서 목표 도왔잖아요. 관료 국가로 하는데 막상 정치적 실무나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없는 거야. 예. 그래서 수십 대, 수백 배를 그 시험을 거쳐갖고 들어온 인재들이 솔직히 쓸모가 없었다는 거지. 그게 과거제도의 폐해점하고 연결되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약간 이제 더 살펴볼 게 5대와 관련된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5대. 28번 문제 잠깐 보세요. 28번. 자, 다음은 이제 5대 식국시대의 정치 상황과 상황을 설명한 거이다. 기획의 수도를 정한 경제적 이유를 말해보고
니은의 왕조가 성립된 의미와 세력관계의 변화를 말해보시오. 그리고 가에 들어갈 말을 써보시고 거란이 가해 지역에 차지한 의미를 서술해보시오. 자, 호당을 건국한 주정춘이 수도를 장안에서 어디로 옮겼냐면 번주로 옮겼어요. 번주. 네. 번주는 그 송나라때 어디죠? 개봉이죠. 개봉. 그래서 기후에 이제 한개 왕조를 제국은 되게 번주에서 이제 있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 번주는 어떤 게 개봉은 어떤 게 있냐면 그다음에 운하의 중심지야. 교통의 요지에 있었던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물자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강남의 하물을 주정출이 간장하고 있는 번주주 운하를 통해서 장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정출 번주군단을 말하자면 당의 목줄을 쥐고 있는 거죠. 번주가 개봉에 상당히 중요한 요충지였다. 그 다음에 호당은 뭐냐? 호당 다음에 이제 후당이 세워지는 이종원이라는 사람이 세워졌는데 이 항소의 난이후에 산서군벌과 한안고벌 싸웠는데 이 사타고 산서고벌이 크게 승리했다. 뭐 이렇게 동양사 개론에 있어요. 그 다음에 세력 경계 측면에서 보면 그때 하복진이 살고 있던 3대 군벌 상서의 사타, 이건 사타는 돌고 계통의 그 민족들이 생 거고 하남의 위박, 하남의 번주 이렇게 했는데 이 군벌들이 뭘 통해서 산서의 사타 군벌, 그러니까 그 돌고 계통의 군벌 위에서 이제 통일됐다. 그래서 이제 5대 그의 이제 여러 절도사들 보면 되게 이민족들이 많아요. 이민족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민족의 어떤 이제 습관들이나 풍습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 그런 거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가제원 연운 16주죠. 그래서 이 연운 16주의 그 점령은 거란은 원래는 어떤 민족이 세운 민족이에요? 거란족이 세운 거죠? 예. 제가 말을 참 잘못했는데. 자, 그러면 이 요는 거란족들이 통치한 지역만 있었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한인 거주 지역이 생긴 거야. 그러면서 그 거란의 그 사회 구조가 좀 바뀌게 돼. 그래서 유목경제와 농업경제 형태로 바뀌게 돼요. 두 개의 경제 형태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디가 저 비중이 높아지죠? 농경경제가 비중이 더 높아지죠. 그러면서 이제 이기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점점 힘이 커지게 된 거죠. 예. 자, 그래서 이건 요나 할 때 좀 더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테마 넘어갈게요. 자, 송나라 태조의 정책을 볼게요. 송나라 태조 정책. 공군형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한번 나올까 해서 되게 많은데요. 송나라 태조하고 좀 비슷한 성격이 좀 약간 비슷한 사람이 누구냐면 주원장하고 비슷해. 캐릭터는 반대예요. 좀 송나라 태조는 온건한 사람이고 주원장은 좀 다혈질인 사람이거든요. 많은 사람 죽이고. 그런데 이제 제도적인 측면을 볼 때는 상당히 비슷해요. 요번에 명나라의 그 주원장 정책 나왔죠? 작년인가요? 재작년 나왔네. 벌써 재작년이죠? 예. 그래서 나왔는데, 명나라 태조나, 그 다음에 송나라 태조나 공통점이 뭐냐면, 어떤 통제 시스템을 만들 때, 황제에게 모든 권한을 집중시킨 거야. 공통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을 넘겨주지 않아요. 뭐죠? 다 분할시키죠. 서로 견제를 시켜. 그리고 나서 그 분할된 권한을 누가 다 통솔한 거죠? 황제한테 다 통솔한 거죠. 서로 비슷비슷해.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그 명나라의 그 주원장이 복고주의 정책을 펼쳤잖아요. 그래서 원나라 100년 동안 지배를 받다 보니까 이게 칸족들이 몽고화된다 해갖고 예전 시스템을 복구하자. 그때 복구의 대상이 어떤 나라였냐면 송나라예요. 송나라. 그러다 보니까 그 명나라 권력 시스템이 송나라 권력 시스템 많이 닮았어. 나중에 또 한번 더 얘기할 텐데. 자, 뭐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송나라 태조 정책을 볼게요. 자, 송나라 태조 정책의 내용을 보면 배경은 이제 뭐냐면 건국 배경은 거란의 압력이죠. 그래서 민족의식이 작용되는데 그 당시 이제 그 세종 같은 게 그 앞에 이제 호주의 세종은 나름대로 이제 카리스마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뭐냐면 거란족들을 물리쳤는데 그 다음에 이제 황제가 됐던 사람이 공제라는 사람이 어린 황제야. 근데 거란족들이 쳐들어온다니까 이 어린 황제를 보고 이제 많은 절도사들이 이제 뭐냐면 믿음이 안 가는 거죠. 그래갖고 좀 더 이제 뛰어난 인물이 왕위가 됐으면 좋겠다, 황제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진교육이라는 곳에서 그 밑에 있는 이제 조광조 그 부하들이 이 조광조를 이제
강제로인가 반강제로 그 한계를 지위를 올린 거야. 그래가지고 진교의 전변을 계기도 해갖고 자기가 이제 황제가 된 거죠. 근데 이 조광이 자기 자신도 뭐야 지금 절도사였고 그다음에 자기들 추대했던 그 부하들도 누구예요? 절도사고. 그리고 잘못하면 예전에 그 역사를 보니까 5대 역사를 보니까 이 절도사들이 또 뭐냐 추대됐다가 부하들이 좀 마음에 안 들면 이제 갈아치우고 그러거든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 절도사들에게 권력을 맡기는 것보다는 누구한테? 문신들에게 권력을 맡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문신 관료 체제가 형성돼요. 이게 문치주의죠. 문치주의. 그래서 모든 한 권력은 일단 명목상 황제에 집중시키고 실제 운영은 누구한테 맡긴다? 문인들에게 맡긴 거야. 그래서 이게 송나라 전반적으로 갔는데 문제는 이 문신 관료 체제, 문치주의가 그 황제 독재 체제를 강화시키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됐지만 뭘 약화시켰죠? 국방력을 약화시킨 거야. 이게 통치 시스템의 문제인데 이건 좀 뒤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문신 관료 체제 성립 이유는 절도사 세력을 누르고 농촌사회를 안정화시키고 중앙집권 체제를 구축한다. 그래서 이제 무인을 대신해 문관이 정치를 담당하는 문치주의를 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런 정책들을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중앙행정 조직이나 지방행정제도 군사제도 전반적인 이게 목적이 뭐야? 황제권 강화야. 그리고 권력을 분산시켜. 특정인한테 주지 않아요. 황제권을 강화시키면서 권력을 분산시키는 그 시스템을 이제 만들었는데, 자 일단은 중앙행정제도의 전반적인 틀을 보면 재상을 약화시키고 황제 독재권을 강화하고 복수 임명하죠. 특정한 사람한테 임명하지 않아. 한 명한테. 왜? 상호 감시 견제하려고 해서 이렇게 됐다. 자, 일단은 이제 행정, 군사, 재정 부분을 다 분리시켜요. 이 사람은. 그래서 예전에는 그 중성문화성이 돼갖고 이제 있는데 이 중성문화성의 업무를 다 포괄시켰잖아요. 근데 이 중성문화성을 그 뭐냐면 행정만 담당을 해요. 행정만. 그래서 중성문화성을 하나 합쳐갖고 행정만 담당을 한다. 그래서 이제 중성은 행정만 담당하고 그 다음에 군사권은 누가 담당하냐면 추미돈이 담당하다. 추미돈. 추미돈이 했는데 이 군사권을 했는데 추미돈은 그 추밀사를 누굴 임명하냐면 그 추밀사나 추밀부사를 누굴 임명하냐면 장군들을 임명하지 않고 문신관료들 해. 그리고 이제 문치주의 지향이죠. 근데 문제는 이 추미돈을 좀 제 얘기를 하면 좀 더 설명하면 보통 군대에서는 군정권하고 군령권이 있어요. 네, 이걸 좀 설명해야 되는데. 네, 현재도 그렇지만 그리고 군령권 안에는 또 뭐가 있냐면 통수권하고 작전권이 있어. 자, 군정은 뭐죠? 군정은 그 군사와 관련된 인사, 행정, 군사 편제, 징발, 보급 이런 것들이 군정이에요. 군정. 자, 군령은 이제 뭐냐면 실제 이제 뭐냐면 군대를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 중에 통수권은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거야. 군대를 대표하고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통수권이 나가죠. 그러니까 작전권이 나가면 뭐냐면 그 군대의 이제 작전을 실제로 이제 하는 참모도 있죠. 작전을 하고 펼치고 있는 사람들 작전권이라고요. 예. 자, 이렇게 나눠요. 이거는 뭐 현대 국가에도 마찬가지예요. 군령과 군정 이렇게 있는데, 자, 명목상 통수권, 작전권, 군정권 다 누가 갖는 거야? 황제가 갖는 거야. 황제가. 근데 황제가 모든 걸 이거 다 알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누구한테 위임해요? 그 밑에 있는 사람한테 위임을 하죠. 근데 대개 보면 위임을 할 때 예전에 누구한테 위임했냐면 장군들에게 위임했어. 그걸 위임하지 않고 누구한테 위임해요? 문관들에게 위임해요. 문관들. 또 문관들 위임을 할 때 또 뭐냐면 어떻게 하냐면 그 한 사람한테 위임하는 게 아니라 그 두 사람 나눠서 위임해. 예를 들어 이제 통수권은 예를 들어 뭐 추밀사가 갖고 있으면 작전권은 뭐 추밀부사가 임명하는 등 이게 위임을 분리시켜. 왜냐면 한 사람이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군대를 통수해야 될 거냐. 통수하고 있으면
그럼 군대 통수하면 작전권 같이 있는 게 편하죠. 군대 막 싸우고 있으면 원래 작전 계획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싸움이나 전투라는 거는. 그러면 즉각 뭐예요? 작전을 변경을 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통수권과 작전권이 분리돼 있어. 그래서 군대에서 전쟁이 나잖아. 전쟁이 나면 처음에 작전 계획을 이제 추민원에서 세워. 그리고 여기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사령관은 이제 그 작전 계획을 갖고 그 전쟁터에 나간단 말이에요. 예. 근데 문제는 그 사령관이라는 사람은 누굴 임명하냐면 무관을 안 임명해. 누굴 임명하죠? 문관을 임명해요. 그러니까 일단 지위가 없죠. 경험이 없죠. 그 사람 나가서 이제 싸우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싸우다 보면 뭐 작전 계획 변경해야 되잖아. 그러면 누구한테 보고해야 돼? 저쪽 추민원 중모에 추민원에 보고를 해갖고 작전 계획을 변경시킨 다음에 그 지도를 받고 이렇게 딱 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중국이라는 땅은 되게 넓잖아. 거기에 전쟁터에서 개봉까지 가는데 뭐 일주일 걸려요. 그래서 또 작전 계획 세우고 또 지시 내리면 일주일 걸려. 2, 3주 지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벌써? 전쟁 끝나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된 거죠. 예. 그래서 그 송나라는 군대가 되게 많아요. 군대가 100만 명 이상이거든요. 당나라도 많고, 그 다음에 송나라 군대가 뭐 약체라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얘네들이 싸움 못했던 건 아니야. 근데 뭐냐면 일단 지휘관이 뭐죠? 지휘관이 일선 문관이었고 경험이 전혀 없죠. 일선 경험, 뭐 야전 경험도 없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통수권과 작전권이 뭐냐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뭐냐면 이게 그 서로 전쟁 시기는 상당히 뭐냐면 비효율적인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장전만 하면 뭐예요? 많은 군대가 깨지게 되는 거야. 깨지면 또 이걸 돈으로 평안을 사기 때문에 또 뭐냐면 막단 또 재정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전반적인 문체주의 시스템은 전반적 시스템이 뭐냐면 엉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모든 군령과 군정권을 누가 갖고 있는다? 황제가 갖고 있지만 누구한테 위임한다? 주로 무관도 있지만 되게 문관들에게 위임을 해요. 그리고 문관들에게 위임하고 한 사람한테 위임한 게 아니라 분리시켜서 위임하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통수권과 작전권을 분리해서 위임하고. 그런데 싸우다 보면 이 통수권과 작전을 분리하다 보니까 어떻게 싸움은 비능률적으로 이게 운영이 되는 거죠. 이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통수권과 작전권이 분리되어 있을까요? 분리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같이 갖고 있어. 그래서 아실 거야. 일단 통수권은 누가 있어요? 대통령 있는 거야, 대통령. 그거는 어느 나라나. 근데 대통령이 와갖고 전쟁을 작정하고 그런 건 아니죠. 위임하잖아, 장군들. 장군들이 통수권과 작전 같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전쟁을 할 때 이게 자기 즉각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전쟁하고, 일단 위임된 권력은 그 대통령 건들지 못해요. 예. 그 인사권만 행사하는 거지, 실제 전투나 뭐 작전을 하는 것은 다 장군들이 책임하고 하는 거죠. 예,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좀 헷갈리신 분도 있더라고. 뭐 통수권 작전은 막 분리됐다고 하고 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설명을 했고요. 아이고, 어디까지 한 거야? 자, 그래서 추민호는 군사권을 장악했는데 문신 관료들이 임명했고, 그 다음에 작전권과 통수권 위임받아서 행사하는데 작전권과 통수권이 뭐죠? 분리돼 있죠? 그래서 전쟁이 그 군사를 악화시키는 한 원인이 되었다. 그 다음에 3사는 재정을 담당했죠? 그런데 이제 염철, 탁지, 호보 3부로 구성됐다. 자, 6부는 없었어요, 6부는. 그래서 중서 문화성 밑에 우리가 보통 당나라는 6부가 있잖아요? 6부는 없어요. 예,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추미론과 3사의 영향을 받은 거죠. 고려 관제 중에. 자, 그래서 중추원, 뭐 3사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재상의 권한을 이제 축소해서 되게 그러니까 당나라 때 재상은 되게 지위가 높아가지고 그 황제하고 재상이 이제 접촉을 할 때 같이 그 뭐냐면 앉아서 논의했어. 근데 송나라에서 앉아서 논의했다가 싸가지가 없는 거야. 뭐죠? 밑에 내려와서 그 머리 숙이고 논의하는 거죠. 그만큼 지위가 낮췄죠. 그래서 재상의 경황을 나타나서 문화시 중에서 그 동중성 문화 평장사로 낮췄어요. 그래서 보통 한 명이 아니라 2명에서 3명으로 나누고요. 그 밑에 또 부재성 같은 참지정사를 두어서 재상의 행정권을 분할하고 복수 임명을 했다. 그래서 신권을 약화시키고 군주권을 강화시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또 인맥 형성을 체단하기 위해서 일단
그 관리의 재상 사택 방문을 금지시키고 분경제라고 하죠, 이걸. 그 다음에 이제 출생지의 관리 임명을 금지시키는 해피제. 이 분경제 해피제는 고려 조선시대 때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분경제 해피제 우리나라 독특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중국 걸 뺏긴 거예요. 그리고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도 총사령관은 무관 임명 안 하죠. 누가 무관 임명하죠. 근데 이성계 같은 경우는 그 예외야. 이성계는 그 이하도 회군해갖고 이제 했는데 그 아주 예외적인 거고. 그래서 그런지 그 이성계 때 그거 한번 당하니까 그 쿠데타로 세워진다는 조선이. 조선은 절대 무관을 임명 안 해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 제일 실수한 게 뭐냐면 그냥 문관을 임명해야 되는데 이성계만 뭐예요? 무관을 임명했기 때문에 큰 실수한 거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그런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방제도를 보죠. 지방제 똑같아요. 황제 독재 체제를 형성하고 절도사 폐지하고 권한을 분할시켰죠. 그 절도사직 같은 걸 폐지시킬 때 어떻게 폐지시켰냐? 자, 일단은 이제 그 조광렬이라는 사람이 이제 다 불렸어. 절도사들 불러놓고 이제 술 잔치를 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술을 이제 어느 정도 취한 다음에 두 가지 선택을 하라고 해요. 하나는 그 모든 지위를 내려놓으면 너네들에게 죽을 때까지 여생을 보장해주겠다. 근데 너네들이 만약에 지금 가지고 있으면 그냥 지고 있으면 그 나가는 즉시에 목이 잘리겠다. 그래서 주변에 병사들 다 배치시켜놓고 그러니까 두 가지 선택 중에 여러분은 어느 거 선택을 하겠어요? 나가면 곧바로 죽는데 그냥 그만두겠다고 하죠. 그래서 절도사를 그냥 한 번에 파면시키죠. 근데 이거는 그래도 약가요. 그 저기 누구야? 저 주원장 같으면 그냥 죽이잖아. 참 인간적이야 이런 식으로 해볼 때는. 그러니까 누군가 했어야 돼 그 일을. 그런 식으로 이제 다 파면을 시켜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지방행정 조직의 최말단 조직이 뭐였냐? 위에 있는 상위 행정 조직이 뭐였냐면 노였어요. 노. 그 노화는 이제 부, 주, 강, 군, 진 이런 같은 이제 뭐냐면 행정구역이 있는데 여기에서 좀 눈여볼 게 뭐냐면 부와 주는 원래 있었던 거고 감이라는 곳이죠. 감이라는 곳 뭐냐면 전매 사업에 할 때 간청에 설치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그 전매 사업 할 때 그 관련된 간청을 설정한 곳이었는데 그 주변 지역을 이제 행정권까지 관할하게 된 거고 진이라는 것은 군과 진행을 여러분들 알다시피 원래는 여기에 뭐가 군사시설이 도입했던 자리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도시가 형성되고 이게 일종의 행정구역이 된 거야.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의정부, 동두천 이런 지역은 원래 뭐예요? 그 도시가 아니었어요. 원래 양주군에 속했던 조그만 동네에 불과했는데 거기에 미군 부대 부대가 있으니까 한국 부대 들어오니까 도시가 형성돼서 지금은 커졌죠. 그런 것들. 이거 서양의 유명한 도시는 원래는 어디였죠? 로마 군단들이 원래 주둔했던 곳이야. 이런 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당대 일반 행정구역 부주현에다가 5대 때 형성됐던 군진 이런 것들이 혼합돼 갖고 이제 행정구역이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 노를 총괄한 장관을 두지 않아. 이걸 왜 장관을 왜 안 두겠어요? 지방 세력을 키울 수 있으니까 권한을 나눠 사사를 하죠. 그래서 재정, 군사, 사법 아마 하나는 감찰 관련된 것 거야 아마. 근데 동계는 그게 안 나와서 지금 못 적었거든요. 그래서 재정은 전운사, 군사는 안무사, 사법은 재정 홍옥. 이래갖고 이제 각각의 간설 두고 이게 분할을 4개로 분할해갖고 이제 하죠. 이거 뭐가 비슷하죠? 그 명나라 때 홍무제가 똑같이 했잖아. 그래서 지방에 장관을 두지 않았죠. 그래갖고 분할을 냈잖아. 이거 영향을 좀 약간 비슷해. 벤치마킹한 것 같아. 그 홍무제가. 자, 그 다음에 지방 간의 인사권까지 이제 한계가 장악했죠. 그래서 지방에 속관한 지방장관을 추천해서 임명했는데 송나라에서는 직접 황제가 직접 임명해요. 그러니까 수단까지는 황제가 임명하지만 추천을 받고 임명하고 요건 뭐죠? 직접 임명하는 거예요. 직접. 그 다음에 또 특징이 뭐냐면 송나라 때는 장관이 이게 임명받았잖아요. 그냥 장관이 거기에 직접 가진 않아. 자기가 거기 예를 들어 경기도 지사로 임명받았으면 안 가고 대신에 뭐냐면 그 대리인을 파견해요. 대리인을 파견해갖고 통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리인을 파견할 때 지자가 붙어요. 지 병마사 할 때. 그러니까 우리 고려시대도 있었잖아. 병마사가 있죠. 근데 거기에 병마사가 따로 있고 지자가 붙으면 그 병마사가 직접 가지 않고 누가 대리인이 파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통제를 했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아마
그 지방간하고 그 직접 이제 실무 대간하고 분리시켜갖고 이걸 또 통제하는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자, 하여튼 뭐 이런 것도 있다. 자, 그다음 통판에서 지방장관을 또 감시하기 위해서 이제 중앙에 파견을 했고, 그다음 해피제에서 이제 아까 얘기한 출신 지역의 관리 임명을 금지시켰고요. 군사제도 보자. 송나라는 철저히 직업군제예요. 그래서 이제 군사수가 아마 역대 왕조 중에 제일 많아. 군사비 또한 어떻게 돼? 제일 많죠. 근데 아까의 문체주의 때문에 이런 통치 그 군대 시스템이 아니 개판이죠. 하드웨어는 괜찮은데 뭐가 그 소프트웨어가 문제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맨날 전쟁을 하면 왜 지냐? 그 송나라 군대가 힘이 약해서 지는 게 아니에요. 운영체제에 문제가 있는 거야. 운영체제가. 그래서 이제 맨날 지는데, 자, 하여튼 이들은 이제 크게 근군, 상병, 항병, 번병 이렇게 있는데, 근군은 항제 근위병을 말해요. 중앙군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절도사역 밑에 있는 중에 제일 정예병만 구성했어. 그래서 근군을 강화시키고, 상병은 지방군인데, 항병하고 이제 그 지방군은 각주에 있는 그 부대들인데, 전투력이 별로 없어. 전투력이. 되게 약해요. 그래서 실제 외적이 쳐들어오면 제대로 대응 못해. 그 다음에 중앙군이 파견돼갖고 이제 하는 거고, 항명은 이제 일종의 그 민방위 부대라고 보시면 돼요. 항총 방비. 별로 의미가 없죠. 예. 번병은 이제 이민족 군대인데, 일부 군대만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당나라처럼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철저히 근군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군은 크게 3개 부대로 나눠요. 그래서 이제 도지사다가 이제 장군이 3개 부대도 있고, 실제로 이 3개 부대 통술권이나 작전권 이런 것들 누가 갖고 있죠? 추민원을 갖고 있죠? 추민사나 추민부사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운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군의 통수권과 작전이 분리됐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항제가 통수권과 추민원의 작전권을 가지는데 이건 뭐냐면 항제의 통수권을 가져도 이 통수권은 누가 실제로 행사한다? 예? 추민원에서 행사하는 거야. 예. 항제가 직접 나가서 전쟁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아까 추민원에서 실제 통수권을 위임을 받고, 그러나 추민원은 또 작전권을 갖고, 근데 작전권과 그 통수권을 한 사람이 갖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나눠 갖잖아. 그래서 파견사령관은 통수권을 갖고 중앙에 있는 추민원이나 추민부사나 추민사는 그 작전권을 가져.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나눠지다 보니까 전쟁하면 개판 되는 거지 싸움이 안 되는 거죠.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었던 당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일이 말 타고 보고하는 시간에 벌써 전쟁 끝난 거야. 예. 그래서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군대 운영 체계가. 그 다음에 경술법이라고 했는데 이 경술법은 군대 이동권을 통제하는 거야. 그래서 군대가 그 오래 주둔을 금지시키고 장군이 병사를 임의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군대가 주둔 지역에서 벗어나가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면 항상 항제에게 보고를 해야 돼요. 이거는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고 고려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고려 조선시대 때 보면 송나라 제도를 상당히 많이 뺏겼어. 송해 제도를 알면 고려 조선시대에 금방 이해가 돼. 예,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에서 군사권을 완전 항제가 통제를 했다. 예,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럼 관련된 형상평가 문제 풀어볼까요? 자, 262페이지. 잠깐만, 내 말을 쳤네. 262페이지 17번과 18번. 이렇게 문제 볼게요. 어, 17번, 18번은 보면, 자, 만주, 한반도, 일본에서 다음 미추침 변화와 관련된 내용을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10세기 초에 당 제국이 멸망한 5대 19개나 무인 체제 국가를 여는 계기가 되었다. 자, 이런 변화는 중국의 역사에 국한은 되지 않고 동아시아 국제 정세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자, 만주는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하면, 자, 잠깐만요. 만주는
10세기 초에 거란적인 요가 등장을 했죠. 요가. 그 다음에 한반도는 후삼국이 분열됐고 고려가 건국됐죠. 그 다음 일본 같은 율령체계가 해체되고 고대국가 붕괴로 무사가 새로운 지배계층이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당나라 율령체제 붕괴가 동아시아 국가에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볼게요. 그 다음 문제. 자, 이건 동계와 관련된 문제인데, 자, 가와 다에 들어갈 간청을 각각 써보고 기역의 배경과 삼성육부의 성격 변화를 서술해 보시오. 니은의 문제점을 디귿 내용과 연관시켜 두 가지 말해보고 디귿과 관련된 조치를 쓰시오. 당의 삼성육부 각각 쓰시면 되죠. 중서성, 운하성, 상서성 찾아 쓰시면 되고. 자, 여기 보면 황제권과 이제 그 재산과 역학관계의 변천 과정을 이제 보면 원래 삼성육부제도는 황제 개인 비서적 성격이죠. 근데 이제 삼성육부제도가 나중에 수당시대에서 그 외조, 그러니까 중앙행정의 중추기관을 발전됐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황제가 이제 중앙집권적 어떤 전개 정책을 확립하려고 했죠. 근데 이제 당의 삼성육부제도는 국정상 운영상 되게 문제점이 있어요. 이것도 동계가 있는데 중서성과 중서령만 국물 논의했고 행정부처의 긴밀한 연락 통로가 없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성의 봉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황제의 권한을 되게 제한을 뒀고, 상서성인데 상서성은 실제로 누가 장악하냐, 이부의 관리권, 인사권이 제일 중요하죠. 귀족의 간직 독점이 되게 유리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 황제권을 약화시키는 문제점이 있고요. 당 후기 때 이제 삼성제도가 황제 권리 신장한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문화성이 중서성 소통합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송나라 때 중서 문화성이 되는데 갑자기 이뤄진 게 아니라 이미 당나라 후기 때부터 조금씩 운영제도가 바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보면 고구려 같은 거, 고려 있죠. 고려도 중서성과 원래 문화성이 분리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운영하는 방법이 뭐죠? 중서 문화성이 같이 운영되죠. 중서 문화성이라고 하는데 아마 당나라 말기 때 영향을 받은 것 같아. 이 통치체제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두 번째는 문화성은 봉박권, 두 번째는 이제 뭐냐, 중서성의 장관을 재상허가의 명칭을 동중서 문화평장사 또는 동평자로 격화시켜서 육부의 장관 여기에 예속시켜요. 그래서 이미 당나라 말기 때부터 이런 형상도 일어났고 이제 송나라 때 완성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277페이지 펴보세요. 자, 이거는 이제 송대 중앙간제와 지방간제 이런 거 평제가든 걸 쭉 얘기하는 건데. 이게 다 젖었네요. 네. 자, 송대 중앙간제 개편 방향을 서술해보고 기역과 디귿이 담당한 송대 간청을 각각 써보시오. 이거 니은의 형상으로 인해서 나타난 문제점 두 가지를 말해보고 그걸 극복하기 위한 송대 개혁 내용을 두 가지만 서술해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개편 방향은 당대 세력이 강했던 재산권을 약화시키고 황제권을 강화하는 방향 나갔고, 기역에 들어가면 행정은 뭐가 담당했죠? 중성 문화성, 그 다음에 군사는 추미론, 그 다음에 재정은 삼사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이론의 니을 형상, 그러니까 재산과 정물 논하고 재산 위의 관리가 접촉이 별로 없었다. 당대 황제가 이건 어떻게 개선, 문제점 왜 일어났냐? 자, 이걸 통해서 당나라 때는 내각의 연결 통로가 막히고, 그 다음에 내각이 그 궁중에는 내각이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서 소통이 안 됐다는 거죠. 지금 이게 어렵게 설명하고 있지만 쉽게 말하면 일종의 문고리 3인방하고 비슷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황제가 관료들 만나고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의지하는 거야? 중서성을 통해서만, 중서정예에서만 몇 명한테 의지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소통이 원래 잘 안 된다는 거지. 예. 그래갖고 이제 측근 세력들에 둘러싸인 그 문제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틈을 누가 놓여? 당나라 한가위 놓인 거죠. 한가위 놓여가지고 이제 발화하게 된 중요한 원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이제 그 개혁 내용을 이제 보면, 그래서 이때 개혁 방향을 보면요, 일단 중요한 정치적인 문제들은 재상이 황제가 상주할 뿐만 아니라 결정을 황제가 하고 각 기관의 감찰기구를, 예, 그래서 감찰기가 눈과 귀를 역할을 해갖고 항상 감시하고,
그래서 관료 조직 외에 감찰 조직을 둬가지고 항상 정보를 여러 곳에서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가에 들어갈 말을 쓰고 2번 문제 들어가면 기획과 관련된 인사개혁 내용을 서술해 보시오. 니들 분리시킨 목적을 말해 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가는 그 가는 뭐냐면 이제 문관이 뭘 파견했죠? 통판을 파견했죠. 그다음에 지방제 그 장관의 어떤 감시 견제를 위해서 한 명에게 모든 권한을 준 게 아니라 분할시켰다. 그래갖고 이제 그 지방장관의 속관도 황제가 직접 임명하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앞에 지방장관을 서로 분할시켰죠. 업무를 한 사람한테 총괄 두지 않고 사사를 설치했다고 했죠. 여기 빠졌네. 그래갖고 이제 사사를 둬서 재정, 군사, 사법, 뭐 재정, 그 감찰 이렇게 해갖고 4개를 둬서 이제 그 감시 통제를 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그 예전에 안 나왔던 분리시킨 목적, 간과 진, 차관을 분리시켜 운영했다 이렇게 했는데, 요건 제가 좀 설명을 아까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얘기를 하면, 일단은 이제 그 간은 뭐냐? 이거는 호봉을 표시하는 풍계를 말하는 거야. 호봉을 표시하는 풍계를 말하는 거고, 직함은 뭐냐? 직함은 그 명예로운 직함을 말해요. 명예직이죠. 명예직. 지책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관리의 실제 지책이에요. 예. 차견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래서 이것을 간이 직함 지책을 분리시켰어.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지금도 그렇지만 좀 노대신들은 이제 나이가 먹다 보면 판단력도 좀 흐지흐지하고 주변 상황도 제대로 못 오고 그러잖아. 지금도 그렇죠. 노인들이 그 정치하다 보니까 그모양을 걷고 되는데, 일단 늙으면 좀 물려놔야 돼. 근데 너 물려나가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명예를 올려줘야지. 그래서 호봉을 올려서 간이나 직함을 올려줘요. 그래서 풍계는 올려주고 뭐냐면 호봉도 올려주고 또 돈은 그만큼 줘. 근데 실무진에서는 배제시켜. 실무는 누가 하죠? 젊은 인재들 하는 거야. 지책을. 그래서 젊은 인재들이 이제 뭐냐 차견이나 이런 것들을 얻고 간직을 얻고 정치를 하고, 그다음 노대신들은 물려나서 간이나 직함을 받고 정치에 손을 떼고 대신에 명예직을 주고 높여주면서 또 뭐냐 경제적 보상을 좀 해주는 거야. 물론 노대신 다 필요 없다고 쳐내면 괜찮은데, 또 젊은 사람들 딱 입장 올 때는 내가 늙으면 어떻게 돼요? 적골 당한다.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관료 조직이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황제가 유능한 인재를 발탁해서 하고 젊은 인재를 발탁하고 노대신의 어떤 인기가 길어지는 폐단을 제한하는 목적으로 했다. 그래서 황제가 유능한 젊은 인재들을 육성하고 발탁할 목적으로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86페이지 펴보세요. 28번. 제가 이제 중국사를 좀 자세하게 하는 게 뭐냐면, 서양사는 그렇게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서계만 좀 읽고 그냥 그 교과 수준만 공부하면 웬만하면 맞지거든요. 물론 이제 이상한 문제 한두 문씩 내는 분도 있는데, 그런 문제 외에는 그 거의 평범해요, 문제가. 근데 문제는 이제 동계 같은 경우에, 동양사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동양사는 이게 개론서 중심으로 좀 보고 있는데, 자, 28번은 좀 했네 이거. 했으니까 건너뛸게요. 아까 좀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좀 쉴 때가 됐죠? 쉬고 나서 이제 다시 시작할게요.